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구성차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두 분 뭐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처음 보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께는 이런 영화 보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미 보셨더라도 극장에서 보는 건 또 처음이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아예 없어요. 하나 있었는데. 극장에서 영화는 역시 극장에서 봐야 된다는 사실 저도 또 한 번 실감했어요. 며칠 전에 다 모여서 한번 봤는데 우리 관계자들이 영화가 뭐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극장에서 보는 건 역시 다르다는 걸 정말 절감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좋은 경험을 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혀 다시 붙이고 다시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코로나 2차 감염에 걸려서 이 소중한 자리에 참석 못할 줄 알았어요. 다행히 아주 씩씩하게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아무 감염에 염려 없었고 의료진의 평가를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객석에서 영화를 봤는데 저도 되게 오래간만에 극장에서 봤어요. 근데 참 그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때로는 울컥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혼자서 막 웃음이 터지는 걸 막 참기도 하고 참 영화라는 것이 참 이렇게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만감 교차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네, 오늘 행사는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픈 채팅방에 이미 많은 질문을 올려주고 계시고 여기도 들어갈 수 있는 수용 인원이 100명이다 보니까 들어가지 못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대화를 나누고 이제 객석 질문을 받을 때는 이 채팅방에 올려져 있는 질문에 더해서 객석 질문도 살짝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원에서 오늘 워낙 많은 분들이 오다 보니까 공지사항으로 올려주셨는데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오늘 되게 아주 좀 행복하고 깔끔한 1시간이 되게끔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올드보이 20주년 그 기념 상영에 와주신 가득 채워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저는 두 분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두 분의 첫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제가 예전에 키노라고 하는 잡지에 있을 때 이 두 분, 그러니까 그 최민식 배우가 그 장승업이라는 작품으로 이제 표지 촬영을 할 때 그때 이제 키노에서는 이제 그 표지 인물인 배우를 이제 감독이 인터뷰하는 그런 꼭지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최민식 배우의 그 인터뷰어로 그 당시 이제 복수는 나의 것으로 흥행이 안 되셨던 그 박찬욱 감독님을 이제 모셨는데 그때 제가 선명하게 기억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섭외 연락을 드렸을 때 최민식 배우를 만난다는 거에 단숨에 오케이를 하셨고요. 단숨에 오케이를 하셨고 최민식 배우도 만나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두 분의 올드보이 이전에 이제 만남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첫 번째 두 분의 어떤 1대1 만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이제 인터뷰 자리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뭐 몇 가지 인상은 그 최민식 배우는 그 앞서서 장승업이라고 하는 작품을 하면서 이제 임권택 감독님과 취하선. 죄송합니다. 그 취하선이라는 작품을 하면서 임권택 감독님과 그 여러 그 연세 많으신 스태프들하고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담배도 제대로 못 피웠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뭔가 다음 작품은 또래 감독과 하고 싶다라는 그 뉘앙스를 조금 많이 비추셨고요. 두 분 한 살 차이가 나시는데 또 그때 이제 박찬욱 감독님은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뭐랄까 좀 아양을 떠셨다고 해야 되나? 그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JSA에서 그 오경필이 이제 그 초코파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초코파이 같은 경우는 최민식 배우의 그 휠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최민식 배우 이제 박무영이 그 햄버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햄버거에서 착안해서 자기는 초코파이를 했다라는 얘기도 하시면서 자기는 너무너무 그 최민식 배우의 매력 하나를 꼽으면 정말 귀여움이다. 너무너무 귀엽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어필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의 그때 혹시 첫 만남이게 좀 기억하시는지도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 만남은 JS의 시사 VIP 있을 때가 포함하고 아닌가. 그때 오시긴 했는데 인사를 나누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뒤풀이 있게 아, 그때 기억나는 게 VIP 시사를 하면은 이제 서로 좋은 자리를 누구든지 얻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려를 하는 입장에서 주최 측에서는 이제 고민에 빠지는데 최민식 선배에게 좋은 자리가 못 갔어. 뭔가 착오가 있어가지고 어디 저 구석에서 올렸어. 그래가지고 송강호 씨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구석 자리에서 보시게 해서 이거 어떡하나. 아, 또 성적이. 그래서 근데 그래서 걱정 다 끝나고 나서 미안하다 막 이런 문자를 했나 봐요, 강호 씨가. 근데 선배가 야, 이런 영화는 거꾸로 매달려 봐도 감동적으로 볼 영화였어. 뭐 이렇게 멋있는 또 후배를 후배 걱정을 또 이렇게 다독여 주면서도 영화 칭찬도 잘 해주고 그래서 그런 표현이 너무 멋져서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원래 이렇게 말을 이렇게 좀 멋있고 정답고 구수하게 잘 하는데 유명한 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키노의 취화선 때문에 만나서 많은 얘기를 했고 그때는 올드보이라는 작품을 갖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무슨 캐스팅을 하려고 아양을 떠온 건 아니었고 그냥 좋아서 팬심에 그랬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보통의 인터뷰 치고는 그러니까 기자가 배우를 인터뷰하는 것과는 다르게 좀 굉장히 긴 시간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기획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한 번에 만나는 분이었지만 배우에 대해서 많은 걸 좀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훗날 올드보이를 기획하면서 어떤 배우를 선택할 것이냐, 어떤 배우에게 먼저 찾아갈 것이냐 할 때 이제 큰 참고가 됐었죠. 네, 최민식 배우님 어떠신가요? 그날 그 인터뷰 끝나고 거의 새벽 5시까지 술을 마셨던 기억이 그리고 좀 담배를 저도 그때는 많이 피우던 때여서 올드보이 때는 실컷 피우셨죠, 마음대로. 걸어다니는 굴뚝이 하여튼 담배도 많이 피우고 술도 많이 마시고 참 이렇게 살면서 좋은 동료를 갖는다는 거, 옆에다 둔다는 건 이 사람이 사람 만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화를 하든 뭐 연극을 하든 그림을 그리든 음악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삶을 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제 인생에 어떤 그게 크든 작든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이렇게 굴절되고 앞으로 나아가거나 뭐 그럴 텐데 저는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박찬욱 감독님을 좌이든 타이든 이렇게 영화판에서 만나게 돼서 이렇게 칠판한 작품도 찍어내고 참 많은 뭐라 그럴까 참 아주 징글징글한 추억이기도 하지만 절대 잊지 못할 친구 같은 영화죠. 저한테는 아주 개고생 그런 개고생을 한 친구를 만약에 있다면 그 친구의 인생을 내가 옆에서 쭉 지켜봤다면 그 정도로 너무나 애정하면서도 기억에 남는 친구 같은 영화. 그런 영화에 우리 박 감독님의 영화 세상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해준 그거에 대해서 지금 평생 고맙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드보이를 뭐 자주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볼 때마다 늘 새롭고 되게 현대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 작품인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미처 몰랐던 게
그 오달수 그러니까 그 김병옥 씨가 그 오달수 배우에게 돈가방을 건넬 때 보니까 10,000원권이더라고요. 아 이때 50,000원권이 없던 시절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확실히 20년 전 영화구나라는 생각을 좀 새삼 하기도 했었는데요. 게다가 그 특히나 이제 이 영화의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수평 트래킹 액션 장면 같은 경우에 거기에 그 허명의 무술 감독님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머리에 그 밑머리에 우통을 다 벗은 그 허명의 무술 감독님. 약간 뚱뚱하고 네, 머리 네. 없는 네, 마지막에 끝까지 저한테 계기된 친구이죠. 복도에서. 그래서 결국엔 몇 대 맞고 쓰러진 그 친구가 범죄도시의 허명행 감독이죠. 그리고 범죄도시 4편은 또 직접 감독까지 맡으셨더라고요. 그 지금 한국 최고의 무술 감독이죠. 게다가 그분이 이제 그 유명한 그 신세계의 그 드로아 씬을 만드신 분인데 또 이 올드보이에서 사실은 또 그 엘리베이터 장면이 또 나오기 때문에 뭔가 연관성이 이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아무튼 또 다시 또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무술 감독으로서 이렇게 안무를 이렇게 계획을 한 것은 양길령 감독이었는데 그쵸. 네. 그때는 이제 허명행 감독은 아직 군번이 아래쪽이어가지고 쫄다고 했죠. 그냥 깡패 7인가 그렇죠. 예, 그래서 깡패 7로 나와서 근데 연기가 지금 봐도 역시 달라. 그 캐릭터가 있어요. 네. 혼자 막 가다가 나중에 네. 뒤로 돌아보는데 자기밖에 없는 네. 그 상태. 그 뻘쭘한 그런 거. 그러니까. 네. 아무 도박도 던지고. 네, 그러니까 크게 될 싸움은 역시 그때 알아보죠. 그래서 좀 구체적인 장면 여쭤보면은 이제 그 10주년 때도 10년 전이죠. 10주년 때도 이제 특별 상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박전욱 감독님이 그 10주년 기념으로 이제 재개봉을 하면서 직접 고른 명장면이라고 해서 그 당시 보도메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꼽아주신 장면이 뭐냐면 이제 오프닝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대수가 움켜쥔 이 넥타이 하나에 매달린 자살남이죠. 오광록 배우가 연기하셨는데 뭔가 그 이야기의 문을 서서히 연다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좀 관객이 준비 안 된 상태로 이 영화의 풍덩 빠뜨리고 싶다라는 의미로 이제 그 장면을 꼽아주셨고 또 두 번째 장면은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 그 서러운 새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한 걸음씩 걸을 때마다 1년씩 늙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설정도 더해졌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또 꼽아주신 다른 장면은 이제 펜트하우스에서 그 유명한 그 두 남자의 어떤 대결의 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혹시 여기에 이제 두 분께서 조금 더 하고 싶은 10년이 다시 지나서 더 하고 싶은 장면이 있으신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오프닝은 제가 되게 중요하게 오프닝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만 특히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른 작품들보다 그렇게 그냥 영어 서론이 없이 이미 한창 진행 중인 어떤 사건의 한 복판에 그냥 툭 들어가는 관객이 그냥 툭 던져지는 그런 부분 느낌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그 영화사들 발급사 영화사 그 로고 나오고 자막 나오고 막 그럴 때부터 이미 음악은 이 영화의 음악이 이제 서서히 시작되고 아주 서정적인 멜로디의 음악이 오랫동안 나오다가 장면이 이제 본편이 딱 시작될 때 그때 그냥 쾅 하면서 음악도 아주 격렬해지고 시끄러워지고 그리고 클로즈업부터 시작하고 그런 아주 신선한 도입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그 배급사 제작사이자 배급사였던 쇼이스트가 그 회사 로고를 처음 만들었대요. 거기에 그래서 그 음악을 자기들이 그 음악을 만들었는데 그 로고 막 나올 때 반짝반짝하면서 거기에 어울리는 음악을 만들었는데 내가 그걸 그걸 없애고 영화 음악을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그거 갖고 또 얼마나 그 갈등이 있었는지 몰라요. 정말 많은 논쟁이 있었죠. 그런 일이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 오프닝은 그 말씀드린 그런 시작의 그 힘 때문에 또 필요했고요. 이 영화가 자주 언급되지 않는 점인데 특징인데 제가 참 각본 쓸 때 굉장히 제일 그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내러티브의 구조였어요. 이게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오광록 씨 자살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들려주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오대수가 자살남에게 자기가 겪은 일을 내 얘기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서 들려주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 오대수가 감금방에 들어갔고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까지만을 들려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현재 시제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미도가 그 녹색 커버의 공책을 읽잖아요. 그 자서전을 읽잖아요. 오대수의 거기까지는 또 그 형식이에요. 그 미도가 읽는 자서전의 내용으로 이 내러티브가 진행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는 최면술사가 오대수의 편지, 긴 편지를 읽었잖아요. 짐승만도 못한 놈이어도 뭐 그렇게 끝나는. 그러면 여기까지의 스토리는 이 편지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회상 구조예요. 이런 시도는 별로 없었다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주 독창적인 구조를 만들어 보려고 애써봤던 그런 각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프닝에 오광록 씨가 연기하는 그 남자와의 이 만남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또 뭐 다른 네, 중요했어요. 네. 저는 이번에 이렇게 다시 보면서 20년 지났더라고요. 20년. 이 지금 독특한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나리오를 만약에 우리 박 감독님이 우리 만화책 보고 중국집에서 만나가지고 빼갈 모으면서 얘기했어. 이게 처음이거든요. 임승용 대표 지금 그 당시는 프로듀서인데 저기 강남의 동천 뭐 어디 그래서 중국집에서 서로 만화책을 보고 이제 만났어요. 근데 만화책 그렇게 재미없었어요. 야 이거 만화책 재미없는데 이거. 근데 그건 아주 영화적인 소재로서 솔깃한 게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어떤 잘못을 했길래 15년이라는 시간과 세월을 통제당하고 자유를 박탈당한다. 그리고 이 사람을 15년 만에 풀어준다. 굉장히 영화적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박 감독님이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저도 대본이 처음 나왔을 때 야 이거 처음 보는 형식이었어요. 처음 보는 냄새였고 이걸 만약에 요즘 이 대본을 써서 투자를 받는다고 한다면 과연 이 영화가 만들어질까 하는 의문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예, 참 모든 것이 저 역시도 그랬었거든요. 저 스스로가 검열을 했어요. 저 미도하고의 관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능해? 그러니까 우리 박 감독님 그때 아주 명쾌한 답을 그 술자리에서 내놓으셨죠. 그럼 햄릿은 오이디푸스는 이건 오대수의 성적 취향이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복수를 지금 당한 거다. 뭐 아무 말 못하죠. 가보입시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 종교를 기반으로 둔 언론사가 지금도 있죠. 한 두 군데 있죠. 예. 그 언론사에서 사설을 썼어요. 막 나가는 한국 영화. 진짜 표현의 자유도 좋지만 과연 이대로 좋은가? 이 내버려 둘 것인가? 참. 예. 그게 예. 미국에서나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인데 감독과 스튜디오 사이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해소를 해줄 수 있는 감독 편에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사람이 스타예요. 그 영화에 만약 스타가 있다면 굉장히 힘 있는 스타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그 스튜디오 사람에게 보스에게 그거 좀 그냥 좀 내버려 둡시다 뭐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은 그게 이제 힘을 받고 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어느 나라 영화 역사에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 마빈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잘해준 분이었고 그런 걸 유명했고 근데 올드보이도 당연히 저는 이해가 돼요. 이 투자 배급사에서 이 문제 뭐 막상 찍어놓은 걸 보니까 너무 겁이 나고 그래서 이게 심이 안 나올 것 같고 심이 그
그 뭐라고 하지? 그 미국으로 치면 X 등급 외 판정을 받으면 개봉관이 없으니까 개봉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겁을 내는 마음은 저는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정사 장면을 빼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 갈등 상황 속에서 이렇게 편을 들어주는, 그러니까 스타가 편을 들어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원군을 얻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무사히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역시 좀 구체적으로 더 여쭤보고 싶은 장면은 역시 그 펜트하우스 오대수의 절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작품을 이제 그 당시 칸 영화제 출장을 가서 그 리메르 대극장에서 봤을 때 기억이 선명한데요. 그때 그 극장에서 오대수가 그 얘기하잖아요. 제발 딸에게 얘기하지, 야 미도한테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막 기면서 왈왈 그러고 가위로 혀 자르고 할 때 그 극장을 가득 채웠던 그 정막이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나요. 어마어마한 정말 압도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그 장면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올드보이였던 제작 과정을 그린 그 올드데이즈라고 하는 2016년 다큐가 있는데요. 많이들 보셨을 텐데 거기에서도 되게 상세하게 묘사가 되더라고요. 보면서 느꼈던 건 그 블레이드 러너 있잖아요. 블레이드 러너 마지막에 정말 악전고투하면서 찍었던 그 과정이 있어요. 스태프들이 촬영하면서 졸고 그리고 올드데이즈를 보면 실제로 마지막에 펜트하우스 장면이 계속 길어지고 이렇게 끝이 잘 안 나니까 최민식 배우가 나서가지고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촬영을 할 건지 뭐 지금 집에 가서 내일 하루 온팡이라고 있어요. 온팡 쉬고 그 다음날 가서 찍자. 이게 1안 그리고 뭐는 또 2안 이러면서 투표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그 블레이드 러너의 그 마지막 장면을 그렸던 그 퓨처 노아르라고 하는 그 책도 있는데 그게 떠오르면서 이 장면을 진짜 전쟁하듯이 촬영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마지막 펜트하우스 장면을 좀 특별히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때 지금 우리나라 영화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때는 밤샘 촬영도 많이 하고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때였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자랑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때 관행이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한계였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온팡 쉬고 다시 모여서 찍을 거냐, 그냥 이대로 그냥 밤새고 찍어서 하루 일찍 그냥 끝낼 것이냐, 그것을 이제 투표에 붙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기로 쭉 이어서 찍기로 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돌아보면은 깨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좀 연출되곤 했었지만, 근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다 감탄한 게 이 최민식 배우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여간 카메라 졸다가도 끌어다 카메라 앞에 앉혀만 놓으면 갑자기 이렇게 막 야수가 돼버리니까 경험 많은 스태프들도 저런 사람 정말 처음 본다 그런 얘기들을 하곤 했죠. 자고 있는데 자꾸 깨우니까 승질나서 그 신이 그렇게 탄생하는 거야. 그리고 그 절규하는 장면은 이 대사를 자세히 다 제가 쓰지 않았고 애초부터 최선배한테 좀 미리 많이 좀 생각을 해놓고 좀 알아서 좀 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장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찍을 때 저도 이제 궁금한 거죠. 어떤 연기가 나올지. 그 손에 땀을 쥐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정훈이 그때는 필름이에요. 필름이라 가지고 400자 매거진인가? 좀 필름을 그렇게 넉넉한 매거진을 쓰질 않았어요. 이쪽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돌아서 좌우시간 혀 자르기 전에는 여기서 멈춰달라. 카메라 2대로 뻗쳐놓고 감독님이 이제 한번 그 안에서 놀아봐라. 이제 이렇게 오다가 떨어졌는데 저도 모르게 교가도 모르고 개도 짖고 하여튼 하다 보니까 이 매거진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필름은 안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카메라가. 근데 이제 그 정정훈 촬영 감독이
제 학교 후배거든요. 내가 계속 막 떠들고 있는데 이거 필름 떨어졌어요 하면은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계속 그래서 나중에 그 천자짜리 갈아 끼고 예, 찍었던 그 기억이 나요. 하여튼 그뭐 이게 정정훈도 죄가 없는 게 이게 몇 초짜리 샷이 될지 그러니까요. 감독도 아, 모르는데 맞아요. 뭐 어떻게 미리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은 나도 교가를 부르고 개 소리를 낼지 거는 저도 미리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어요. 저 역시 그냥 미쳤었던 것 같아요. 그 오대수의 그 감정에 그냥 어떻게든지 그 내 딸에게는 알리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절박함이 어떻게든지 매달려야 한다. 아 그거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태까지 쭉 끌고 온 이 드라마의 어떤 형태에서 약간 유머러스하면서도 그러니까 그 클래식한 느낌의 범주에서 벗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어떤 그거는 항상 있었죠. 예. 정정훈이 잘못 생각한 게 하나 뭐냐면은 저렇게 미친 듯한 열연을 하고 있는데 잠깐요 형 이거 필름 끊어졌어 이제 안 찍혀요라고 중단시키는 것이 두려웠겠지만 사실 다 찍고 다 연기를 마쳤다 다 했는데 아 형 죄송해요 뒤 후반부는 안 찍혔어요라고 하면 그건 더 무서운 일인데 그걸 모르고 바보지 어쨌든 그래도 그 사실 알게 됐을 때 뭐 그래 뭐 리허설 한 셈 치지 뭐 이렇게 해준 게 정말 그 선배다운 멋있는 또 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스태프들 후일담 같은 걸 들어보면 저도 이제 극장에서 봤던 그 체험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현장에 있었던 스태프들이 와 내가 영화 일을 하면서 이런 광경을 직접 보는 게 과연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 아닌가라고 하면서 굉장히 감격했던 스태프들도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드보이는 사실 이제 그 어떤 그 한국 영화 어떤 그 세계적인 어떤 위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 제가 이제 예전에 즐겨왔던 그 심슨 가족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에 올드보이라는 제목으로 등장하진 않았지만 살짝 등장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심슨 가족 옆집에 굉장히 힙한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와서 그 아들인 바트 심슨하고 친해져서 아, 요즘에 한국 영화가 되게 힙하다. 한국 영화제가 지금 하는데 보러 가자라고 해서 바트 심슨이 따라가요. 따라가서 어떤 영화를 보고 와서는 바트 심슨이 완전히 흥분해가지고 아 내가 그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오늘 그 한국 영화제라고 하는데 가가지고 어떤 영화를 봤는데 막 사람이 옥토퍼스를 먹고 혀를 자르고 뭐 그러더라. 이게 설명 몇 개를 들어보면 딱 들어도 올드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막 흥분해서 얘기하는 시점이 이제 그게 2013년 아마 심슨 가족이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한국 영화 이렇게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그때 인상적이었던 것은 바트 심슨이 이제 그 얘기를 전하면서 캉페라고 하거든요. 캉페.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코리안 야쿠자, 코리안 마피아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을 텐데 구체적으로 캉페라고 하는 걸 들으면서 아 이제부터 뭔가 본격적으로 이제 K 컨텐츠나 K 무비가 이렇게 그 뭐랄까 북미 지역의 수용자들에게 이렇게 제대로 소비되기 시작한 시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그때 해보게 됐고요. 그 또 하나는 그 워낙 뭐 유명한 거긴 하지만 그 킹스맨 있잖아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1편 같은 경우에 그 교회 대 학살신 장면 같은 경우는 그 매튜 번 감독이 그 올드보이의 그 장도리 씬을 보고 이게 영감을 받아서 연출했다 그런 식으로 롱테이크로 연출했다라고 이제 얘기가 많이 전해졌죠. 그리고 사실 그런 액션 장면들이 그 이후에 뭐 그 디카프리오가 드디어 나무주연상을 받았던 뭐 레버런트라던가 그리고 한국 영화로는 뭐 남한산성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정병길 감독의 카터도 있었고 올해 그 가오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편에서도 그런 식의 롱테이크 액션 씬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올드보이에서 시작을 한 거죠. 뭐 이거는 뭐 뉴스로 알려진 건 아닙니다만 그 성룡 있잖아요. 성룡의 그 무술팀 성가반에 그 브래드 앨런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복싱을 잘하는 스턴트